자, 부재자 제도하고 실종 선고 제도 이거 볼 건데요. 부재자든 실종 선고 받은 자든 자연인만 가능한 거예요. 부재자는 종래 주소지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뭐 해외 유학을 갔다. 뭐 연락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종래 주소지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를 부재자라고 해요. 부재자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선거할 때 그죠? 거기서 얘기하는 부재자하고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재자하고 부재자라고 하는 개념은 똑같아요. 근데 제도의 취지가 다른 거예요. 공직선거법에서 얘기하는 부재자는 종래 주소지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거든요. 지금 공직선거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투표 당일날, 선거 당일날 선거를 할 수 없는 자예요. 주소지로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부재자로서 투표해라 라고 해서 우편으로 막 투표하기도 하고 뭐 거소 투표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부재자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투표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직선거법은 선거를 위한 법이잖아요. 민법은 뭐를 위한 법이에요? 자꾸만 잊어버리네. 재산에 관한 법이잖아요. 자, 부재자 똑같아. 종래 주소지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가 부재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선거할 거 아닌데 그죠? 민법인데 얘한테 재산이 있는 거예요. 재산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죠. 재산이 없으면 쳐다도 안 봐. 재산 없으면 쳐다도 안 봐요. 재산이 있어요. 재산이 있는데 여기에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가 있는 경우는 재산 관리하는 자가 있는데 국가에서 왜 개입해? 개인 재산 잘 관리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가 없을 때 이렇게 나가는 거야. 종래 주소지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은 없어요. 없는데 얘한테 재산도 있는데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재산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10,000원짜리 지폐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누구 건지 몰라. 분명히 소유자는 있겠죠? 근데 여기 지금 어떤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고. 1,000원 아니고 10,000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경찰서 얘기하면 그냥 안 놔둘 거야. 무슨 10,000원을 경찰서까지 들고 집어넣어야 되겠죠. 안 된다니까 그러면. 자, 어쨌든 간에 뭐 그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누군가의 재산인데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으면 누구든지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냐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부재자에게 재산이 있는데 재산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욕심을 내고 이게 또 범죄의 대상이 돼버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관리해 주자? 국가에서 관리해 주자는 얘기예요. 국가 중에서 법원에서. 이해관계인 검사가 청구해서 부재자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 명령을 하는데 그 처분 명령을 재산관리인을 선임을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 재산을 관리해 줄 사람을 선임을 해요. 선임을 해서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재자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부재자에게 재산을 돌려주는 거야. 돌려줘서 사회로의 원만한 복귀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가 부재자 제도인 거야. 그러니까 부재자 제도는 핵심이 부재자의 무슨 제도? 재산관리 제도. 아시겠죠? 부재자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야. 재산관리인 선임해서 재산관리하는 제도예요. 아시겠죠? 예. 실종선고 제도는요. 이거하고는 개념이 조금 달라. 이건 부재자 자체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인데 실종선고 제도는요. 어떤 사람이 생사 불분명 상태가 됐어요. 소식이 끊어졌어요. 근데 그 소식이 끊어진 게 3시간 동안 소식이 끊어진 게 아니라 5년 동안 소식이 끊어진 거예요. 5년 동안 아예 연락도 한 번 없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어떤 위난을 당했는데 그 위난이 끝났는데도 1년 동안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종 기간은 크게 2개로 나눠요. 단순 실종하고 특별 실종이라고 하는데 괜히 삐져서 집 나갔대. 그런 사람 있죠? 괜히 삐짐이 집 나가는 사람. 그럼 나갔다 보통 며칠 만에 들어와요.
그렇죠. 저분은 깡이 좀 있는 분이야. 오일 견디는 분은요. 보통 뭐 그렇게 하세요? 한 3일 만에 들어오세요? 그래요. 그래. 그런데 5년 동안 소식이 없다는 거야. 그럼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죽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거야. 근데 추락한 항공기가 추락했는데 그 안에 타고 있던 자가 있대요. 선박이 침몰했는데 그 안에 타고 있던 자가 있다는 거야. 또 전쟁이 났는데 전쟁에 임한 자가 전쟁이 끝났는데도 안 돌아온대. 얼마 동안? 1년 동안. 소식이 없다는 거야. 선박이 침몰한 후 1년, 항공기 추락한 후 1년, 전쟁이 끝났는데도 1년 동안 소식이 없대. 안 돌아오고 있대요. 그럼 왜 안 올까? 죽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다시 한번요. 보통 이제 막 갑자기 물놀이 하다가 큰 물이 내려와가지고 물에 휩쓸려 내려갔어. 겨우 나무떼기 붙들고, 그 다음에 바위 붙들고 겨우 살아났다고. 살아나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 연락해요? 에? 누구한테 연락하세요? 배우자한테 연락하세요? 남자들은 거의 다 마누라한테 먼저 연락을 해. 여성분들은 누구한테 연락하시냐니까? 아니야, 여성분들도 대부분 다 가족한테 연락을 해요. 근데 결혼 안 한 애들, 딸 내면은 엄마한테 먼저 연락한대요. 아들 내면 지 애인한테 먼저 연락한대. 이놈 새끼들은 그냥. 나는 아들만 둘인데 큰일이야, 하여튼. 자, 어쨌든 그래요. 연락하게 돼 있어, 누구나 다. 그런 위난을 당하면 그것도 빨리 신속하게 연락하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자기가 어떤 그 급한 위난에서 벗어나고 나면 제일 먼저 정신적인 위로를 받고 싶은 게 인간이거든요. 그럼 정신적으로 위로해 줄 사람 중에서 누가? 가족들이 가장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소식이 없대. 그럼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또 아무 일 없이 집 나가고 5년 동안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일정한 자가 청구를 하는 거야. 뭐라고? 실종 선고해달라고. 그럼 실종 선고를 받게 되면 이 자는 종전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즉 실종 선고 받은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인 법률관계, 즉 민법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사망으로 간주해줘 버려요. 사망으로 간주해 준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상속이 된다는 얘기죠. 잔존 배우자는 재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실종 선고 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잔존 배우자와 기타 이해관계자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5년 동안 소식이 없대요. 그럼 이 사람과 관련돼서 얘 소식이 없기 전에 경제적으로 관련 맺은 자, 관계 맺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고. 얘 소식이 없으면 모든 법률관계가 다 정지돼 버리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걔네들 엄청나게 손해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배우자는 어때? 시달려요? 예? 재혼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5년 동안 배우자, 5년 동안 지금 어땠냐고. 시달렸잖아, 이분 말씀대로. 시달려. 허벅지에 바늘자국이 얼마나 많겠냐는 얘기야, 지금. 그럼 이 사람들 보호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사망으로 간주해 줌에 따라서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잔존 배우자 뭐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재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나중에 돌아와. 나중에 살아서 돌아와. 그때도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는 또 뭐 그 실종 선고가 무효가 돼서 뭐 법률 관계가 다시 이렇게 엮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 본 수업에 하자고요. 본 수업에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부재자 제도는 부재자에 뭘 해준다고요? 재산을 관리해 준다라고 하는 거야. 부재자로서 민법에 적용되는 자는 재산이 없는 자요, 있는 자요? 있는 자야. 재산 없는 자는 국가에서 신경도 안 써요. 우리가 부재자가 될 때는 돈이 있을 때 부재자가 돼야지 돈도 없는 거지가 부재자 되면 찾지도 않아. 제가 매일 체크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 나갈 때 재산이 있을 때 집을 나가야지 재산 없을 때 집 나가면 이사가 가족들 딴 데로 찾아올까 봐. 그죠? 집 나갈 때는 어떻게 돼? 통장 다 들고 도장 다 들고 나가야 돼. 그럼 분명히 찾으러 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국가에서 개입할 필요가 없겠죠. 재산 관리자가 없을 때는 이게 범죄 대상이 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다가 어떻게 재산 관리인 선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재산 관리하게 해요. 관리하게 하는데 그 사람 재산 관리인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월급은 세금으로 못 주거든요. 그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해서 그걸로 월급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재산도 처분해라라고 명령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부재자 자신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다라고 하는 거고, 실종선고제도는 실종선고 받은 자를 돕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이해관계인들, 그 다음에 잔존 배우자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다. 근데 이제 언제 복잡해진다고요? 살아서 돌아오면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잡한 거 거기서 배워. 이거하고 관련된 게요, 우리 영화도 하나 나온 거 있어요. 그 톰 행크스인가요? 캐스터웨이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캐스터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 사람이 그때 이제 간접 광고, 뭐 DHA라고 윌슨이라고 하는 스포츠 전문 그 메이커 있잖아요. 요거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항공기 추락해 갖고 저 섬에, 외딴 섬에 있다가 4년 만인가 돌아가죠. 자기 집에 4년 만에 돌아가는데 부인이 뭐 했어? 재혼해 버렸잖아요. 누구하고? 자기 친구하고, 자기 회사 친구하고 재혼해 버리죠. 거기 이제 갈등인 거야. 이게 갈등을 이렇게 그린 건데, 그게 이제 실종 선고죠. 그러니까 배운 사람은 교양 있게, 저게 실종 선고의 문제구나. 앞으로 이제 우리 마인드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네들의 어떤 가슴 아픈 로맨스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우리 이렇게 되는 거지. 실종 선고고 쟤네들 법률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눈물이 있고 가슴이 아파. 여기만 생각하는 거라니까 이거 생각 안 하고. 아시겠죠? 그런 거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고, 민법을 배우면. 아시겠죠? 그 실종 선고제도. 그러니까 이거는 잔존 배우자, 기타 이해관계인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다라고 하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간주라고 하는 거, 사망으로 뭐 해준다 그랬어요? 간주해 준다라고 하는 거하고 사망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추정이라고 하는 거, 간주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사망으로 간주한다, 사망으로 추정한다라고 할 때 효력의 차이가 좀 있어요. 사망으로 추정해 준다라고 하면 반대 증거가 바로 제시가 되면 무조건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망으로 추정했는데 애가 돌아왔대요. 그럼 추정의 효력은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야, 무조건. 그 추정으로 인한 법률관계 전부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근데 사망으로 간주가 되잖아요. 실종 선고를 통해서 사망으로 간주가 되잖아요. 애 살아 돌아왔다라고 하더라도 그 살아 돌아온 사실만 가지고 무조건 효과가 번복되는 건 아니야. 그럼 실종 선고 취소 선고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효과가 더 강력해요? 간주에게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럼 시험에 이제 추정과 간주라고 해서 여러분을 많이 괴롭혀요. 실제로 추정한다를 간주로 넣고 간주한다를 추정으로 잘 넣거든요. 사실은 추정을 본다 이렇게 해서, 이 간주는 다른 말로 본다라고도 하거든요. 본다, 이거 같은 말이거든요. 본다. 그런데 추정에다가 본다 이걸 가서 잘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틀린 거 골라내야 돼. 이거는 앞으로 지난 2년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여기 나올 가능성이, 나올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골라내는 건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이거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이런 기준 가지고 눈에 뭔가 보이는 게 있다든지 법원에 어떤 결정이 있대요.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간주인 거야.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머릿속으로 상상해야 되면 그건 뭐죠? 추정인 거야. 자, 실종 무슨 제도? 선고제도야. 그러면 간주요, 추정이요? 왜? 판결문 있잖아. 그렇죠? 자, 항공기가 추락을 했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다 항공기에 타고 있었다고. 그럼 두 사람은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모르지. 누가 먼저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옆에서 봤는데. 그럼 걔도 죽었겠지. 본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동시에 죽었다고 취급을 해주거든요. 동시에 죽었다고,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야, 추정하는 거야? 아니 왜? 왜?
그렇지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추정이란 말이야. 추정. 동시사망 추정. 인정사망제도가 있어요. 인정사망제도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위난을 당한 자에게 당한 자가 하나 있는데 이 자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요. 진짜 죽었을까요? 살아있을 수도 있을까요? 근데 시신이 발견되진 않지만 이 정도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고 살아있을 가능성은 더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사고를 조사한 관공서에서 사고조사 보고하면서 그 주소지에다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사망 보고를 해요. 뭐라고?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 죽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사망이라고 하거든요. 그 인정사망의 경우에는 추정일까, 간주일까? 추정이지. 살았을지 죽었을지 모르는데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해 주는 제도야. 이건 무슨 제도다? 추정이다. 아시겠죠? 이건 간주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실종선고제도와 부재자제도 하면서 추정과 간주. 지금 이거 여러분 해결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여러분 금년 말에 기본 강의를 끝내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민법은. 그냥 제가 하는 대로 쫓아서 가야 되겠다 그러면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런 정도까지만 보시고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 법인이 나오죠. 오른쪽 페이지 한번 넘기면 오른쪽 페이지 뭐가 나와요? 법인이 나와요. 법인은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되는 집단을 법인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으로 사람처럼 취급하는 집단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뭐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한 거야. 권리 능력. 맞아.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권리 능력을 인정해 주는 집단인 거예요. 이 법인의 종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눠요.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인 거야. 사람을 모아서 법인을 만들어요. 아까 보니까 권리 의무 관계를 분명히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세 명이 갔어요. 세 명이 가서 6개 받았는데 세 명이 가서 6개만 받으면 좋겠죠. 근데 6개 들고 가면 몇 개 받는다 그랬죠? 12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12개 받으면 3명 더 데려가야 될 거 아니야. 기여도에 따라서 나눠줘야 되는데 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이런 그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재산을 일단 어디 재산으로 하자? 법인의 재산으로 해놓자. 그리고 나중에 기여도를 정확히 따져서 기여도에 따라서 조금씩 나눠주자. 월급 형태로 나눠주자.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법인은. 그래서 만드는 게 이 법인인 거예요.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합체인데 얘네들은 사람이 모여서 영리사업을 할 수도 있고 비영리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영리법인은 상법의 적용 대상이지 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니고 재단법인은 비영리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이면 영리활동도 할 수 있고 비영리활동도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취향에 따라서. 하지만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건 재산을 모은 거야. 재산을 모아서 영리활동을 한다. 이건 뭔가 특별한 게 하나도 없죠. 재산이 영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영리의 본질 자체가 이거 재산 아니냐고. 재산을 모아서 뭔가 특별한 사업을 한다? 그게 뭐가 특별해? 아, 잘못 얘기했어. 재산을 모아서 영리 사업을 한다? 그게 뭐가 특별해요? 영리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뭔가 특별한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비영리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단법인은 말 안 해도 뭐예요? 비영리야. 근데 사단법인은 반드시 비영리라고 붙여야만 이게 민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영리재단법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영리재단법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재단법인은 싹 다 비영리예요. 무조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사람은 어떻게 출생하는 거예요? 사람은 또 머릿속에 왜 웃어? 웃을 일 아니야? 또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또 자연적 현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연인인 거예요. 자연적 현상에 의해서. 법인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인은. 아시겠죠? 수업 시간에 이상한 생각하고
그러면 법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설립행위를 해야 돼요. 법인을 만드는 걸 설립한다고 얘기하거든. 법인은 설립행위를 해야 되는데 사단법인의 설립행위하고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조금 달라요. 설립행위를 했고 설립 허가를 받아서 설립 허가를 받아서 설립 등기를 하면 그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법인이 되는 거야. 법인이 된다는 얘기는 법인 격을 갖춘다는 얘기야.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격을 갖춘다. 뭘 갖는다? 권리 능력을 갖는다. 그런데 법인의 권리 능력은 자연인의 권리 능력보다 적다고 얘기했죠. 법인은 처음부터 만들 때 우린 법인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정해놓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할 수 있어. 처음부터. 그건 자연인은 출생하면서부터 어떤 목적을 갖고 나는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라고 정해놓고 태어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들은 적은 있나요?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들은 사람이 있어요? 난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요. 사명을 갖고 태어난 거지 거기는. 예, 역사적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이거잖아요. 네, 그거고요. 있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있는데 그건 노래에만 있는 사람이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인은 처음부터 법인을 만들 때 정관에다가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딱 정해놓고 그것만 할 수 있어요. 자연인은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의 범위가 다르죠. 권리 능력의 범위하고 행위 능력의 범위가 다르잖아. 행위 능력은 성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 행위 능력이 생기죠. 얘는 처음에 생기면서부터 권리 능력 범위 내에서 무조건 행위 능력이 있어요. 왜냐면 얘는 만들자마자 법률 행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만들자마자.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고. 그 지금 얘기하면 또 그건 막 이제 비교해서 머리 아픈 상황이니까 전체적인 틀만 잡자고 얘기했잖아요. 밑그림만 살짝 그려놓자고요. 그러면서 법인격을 갖추게 되면 여러 가지 활동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여러 가지 활동하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법인의 기관. 법인의 기관은 먼저 이사가 있어. 이사. 이사 아세요? 네, 이사 어떤 분이요? 법인의 대표자인 거야.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를 이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사들 쭉 모아놓고 그 중에서도 또 대표자가 하나 더 있죠. 그 법인의 전체적인 법인의 대표자들, 법인을 알아서 운영하는 사람들을 이사라고 하고, 이사 중에서도 또 우리는 항상 높은 놈 좋아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대표이사라고도 하잖아.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라고 하고 우리 비영리법인에서는 이사장이라고 하는 거야. 이사 중에 뭐요? 장. 영리법인에서는 대표이사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자들이 법인을 운영하잖아요. 또 있어요. 이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감사. 땡큐 말고 감사, 디렉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단법인 같으면요, 사원총회라고 하는 게 있어. 사원총회.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비영리법인이니까 사원총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어떤 의결을 하는 사원총회라고 하는 게 있어. 그게 기관이에요. 법인의 기관. 얘네들이 어떤 법률행위를 합니다. 법률행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한 법률행위 하고 있는가? 법인을 위한 법률행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익은 다 법인에게 귀속이 돼요. 얘네들이 해서 얻은 모든 이익을 개인이 가져가면 횡령이에요. 다 누구 갖다 줘야 돼? 법인 갖다 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법인을 위해서 직무집행 행위를 하다가 불법 행위를 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인도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 법인이 직접 불법 행위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법인도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아시겠죠? 그건 이제 도표 그리고 이거는 거의 한 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법인을 한 번 만들면 한 2, 3년 하고 마는 게 아니야.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씩 해요. 우리 옛날에 그 정수장학회라는 거 아시죠? 정수장학회라고 하는 거. 그건 벌써 몇 년 됐습니까? 50년 넘었죠? 그래, 그 정도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과거에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정관에 기재한 목적 활동들이 그때 당시 50년 전에는 타당했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건 바꿔야 되겠죠.
그럼 법인이 만약에 정관에 정해진 목적 활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반사회적 법인이 돼버려요. 반사회적 법인이 되면 법인이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거야.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 계속해서 개정하면서 변경도 해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는 법인의 변경 이런 것들도 배우는 거예요. 정관을 바꿔서 법인을 변경해요. 지금 우리 여성분들이요 굉장히 크게 많이 바뀐 게 있어요. 여성분들은 친정집 선산에 묻힐 수 있어요, 없어요? 친정집 선산에? 예? 호주제 폐지로 그런 게 아니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부터? 12년 됐어, 12년. 2007년부터 여성도 종중의 구성원이 돼요. 전에는 뭐였어? 출가 외인. 그래서 시집가면 뭐죠? 족보에서도 뺐단 말이에요. 뺐는데 그래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어떤 지위나 어떤 자격, 어떤 구성원의 자격이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에 의해서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자격을 갖는다, 특별한 지위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남녀 평등을 구현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2007년도에 이게 무효로 돼버린 거예요. 그런 관습법상의 제도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몇 년밖에 안 됐다고요? 12년밖에 안 됐어요. 2017년 7월이니까 그때부터는 여성도 이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성도 자기 친정 종중회의에 가갖고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고. 혼인을 했든 안 했든. 아시겠죠?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어떤 비영리 법인의 정관에 여성은 친정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걸 전제로 해서 어떤 사업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금 시점에서는 반사회적인 것을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바꿔야 되죠? 이거 안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반사회적인 법인이 되는 거야. 그럼 설립허가가 취소가 된다고. 그럼 법인이 소멸해버려요.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변경할 거 변경하지 않는다든지 기타 어떤 사유가 생기면 법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소멸하는 거야. 이게 자연인의 출생이라고 한다면 이건 자연인의 뭐죠? 사망이란 말이죠. 그러면 법인이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해산한다 그랬잖아요. 법인 만들 때는 재산을 모으고 사람을 모아서 법인 만든다고 했죠. 그럼 소멸시킬 때는 어떻게 하면 돼? 흩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멸시킬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해산. 해산한 이후에는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자연인이 죽고 나면 자연인의 재산은 상속이 되면서 상속관계에서 다 정리가 돼요. 여기는 상속이 없기 때문에 청산인이 취임을 해서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유가 있으면 소멸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법인의 이 소멸 사유도 한 2년 동안 안 나왔어요. 이게 법인의 소멸 사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년 동안 안 나온 게 아니라 나왔구나. 그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 때문에 21회 시험에 나왔구나. 21회 시험에 나왔네. 그죠? 맞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22회 시험 때는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 시험 때도 나올 확률은 70%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게 소멸 사유냐라고 하는데 사람도 한 달 동안 굶었대. 한 달 동안 굶었대. 그럼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그럼 법인도 한 달 동안 굶으면 죽어요. 근데 얘는 더 심각해. 한 달 동안 파만 먹었대. 파만. 뭐만 먹었다고? 파만 먹었대. 그럼 살을까요? 죽을까요? 왜 죽어요? 맞아. 설사 엄청 할 거 아니냐고. 거기다가 파 냄새 맡아서 질식해서 죽어. 입에서 파 냄새 나가지고. 법인의 소멸사유는 그건 거야. 달파만 취사. 한 달 동안 파만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 대신 설사 무지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몸은 깨끗해졌다. 무결 이런다고. 암기하는 방식이 항상 이런 식인 거야. 아시겠죠? 뭔지 지금 적을 필요 없어요. 적어도 몰라. 뒤에 거 뭔지. 안 알려줄 거거든. 해봐야 압박만 되니까 알지도 못하고 압박만 된다고. 그래서 소멸사유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게 법인의 소멸사유다라고 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나머지 내용들은 다 암기할 사항이에요.
설립행위 그러면 정관 작성해야 되는데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뭐냐?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은 이자 명목 소사존 이거다. 그러면 정관 작성했으면 설립 등기해야 되는데 설립 등기 사항은 뭐냐? 설립 등기서 제출해야 되죠. 이자 명목소 호존 제출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시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인도 자연인하고 비슷하게 설립 행위를 해서 법인이 되면 설립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돼. 이거는요. 어떤 목적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립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자연인은 출생할 때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예. 근데 여기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뭐 하고 등기하게 되면 법인이 되고 법인이 되면 인격을 갖췄으니까 정관에 정한 목적 사업을 한다. 목적 사업을 하는 자는 기관들이고 그 하는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으면 불법행위 책임도 법인이 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오랫동안 활동하다 보면 바꿔야 될 내용이 있으면 변경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일이 생겼다. 어떤 경우라 그랬죠? 네, 무결까지. 이게 되게 웃기는 거야.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한번 넣어놓으면요.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툭툭 던지고 가는 거야. 꼭 암기해야 되는 건. 아시겠죠? 뭐라 그랬죠? 거봐.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암기가 돼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쳐서 완전히 소멸시킨다. 이해하셨죠? 이게 이제 법인에 관한 거다. 요 정도만 해요. 요 정도만. 그래서 거기 법인이 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정관 작성해야 된다. 뭐 재단법인도 정관 작성해야 된다 등등 나오잖아요. 불법행위도 책임져야 된다가 밑에 나와 있죠. 양쪽 가로 2번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법인의 불법행위 효과는 손해배상 책임진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 불법행위는 법인이 한 거야? 기관이 한 거야? 기관이 한 거야. 하지만 법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권리 능력이 있잖아요. 권리 능력이 있으면 뭐도 있는 거죠? 의무 능력, 책임 능력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법인의 소멸입니다. 거기 법인 소멸 보니까 해산 사유가 쭉 나왔네요. 그죠? 자, 달파만 취산 무결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청산하고 그 다음에 뭐 해산한다 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이런 정도 됩니다.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지금 우리가 권리 주체까지 했죠. 권리 주체. 제 얼굴 쳐다보세요. 권리 주체는 뭐 있었죠? 권리 주체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죠. 인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권리 주체는 오직 뭐밖에 없다? 오직 인 하나밖에 없다. 그 인이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눠진다.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권리 주체는 오직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13회 시험인가 12회 시험인가 권리 주체는 오직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렸죠. 근데 권리 주체는 오직 인밖에 없다. 그러면 맞은 거예요. 그 인이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굉장히 치밀해야 됩니다. 말 하나 차이가 똑같은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말장난이라고 하는데 말장난은 그분 말이 말장난이에요. 왜냐하면 인은 자연인하고 법인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건 법률에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주체는 오직 인밖에 없다는 맞고 권리 주체는 오직 사람밖에 없다는 틀렸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말장난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틀린 개념이죠. 잘못된 개념이거든요. 자, 그거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 그때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죠. 그래요. 그 권리 능력이라고 했고 의사 능력도 공부했고 행위 능력도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한 능력자 뭐뭐 있었어? 미성, 피성, 미성, 피성, 피한 해봐요. 피한. 그렇죠? 그런데 제한 능력자 심판은 받았는데 제한 능력자 아닌 자 있었죠? 뭐요? 피특. 그래요. 그렇죠? 발음 참 침 많이 튀기는 발음인데. 그죠? 이런 애들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게 되면 항상 현존 이익만 돌려준다. 이거 있었잖아요. 부재자 제도는 왜 운영한다 그러지? 부재자 제도? 재산 보호해서 누가 재산관리인 선임해서 재산 보호해서 나중에 돌려주기 위한 거고 실종 선고 제도는요. 그렇지. 잔존 배우자 이해관계인 도와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실종 선고를 통해서 뭘로 간주해 준다고? 사망으로 간주해서 재산관계 정리하고 가족관계 정리하는데 애 돌아왔대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복잡해진다. 거기까지만 하는 거야. 애 돌아오면 복잡해진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법이냐. 법인은 설립해서 활동하다가 소멸사유가 생기면 소멸해야 되는데 반드시 청산 절차 거쳐야 된다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도표로 다 이렇게 그려서 해요, 제가. 네, 그러니까 공부하기는 좀 쉬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이제 권리 주체가 끝났으면 이제 권리에 뭐가 해야 되는 거야? 객체해야 되는 거야. 권리의 객체는 권리 행사의 대상을 권리의 객체라고 해요. 권리 행사의 대상은. 그러면 물권의 객체는, 물권이라고 하는 권리의 객체는 물건이 돼야 되고 일정한 권리들도 있어요. 물권의 객체는. 근데 기본이 물건인 거야.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의 급부예요. 채무자가 나한테 뭐 달라고 요구하는 게 채권이잖아요. 그럼 뭘 주는 걸까? 노무를 제공할 수도 있죠. 주로 달리는 건 돈이잖아. 돈은 뭐야? 물건이야. 동산, 돈도. 물건이에요. 그러면 물권, 채권도 다 보니까 그 객체로서 물건이 들어가 있네요. 그럼 가족권의 객체는 뭐예요? 가족권. 가족권의 핵심이 뭐야? 우린 친족이요. 이게 핵심이요? 가족권의 핵심이 뭐냐고? 상속이요. 왜 친족을 정해? 왜 족보를 1촌이냐 2촌이냐 왜 정하냐고? 누가 먼저 상속받느냐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개념이 그렇게 접근돼야 되는 거야 항상. 예? 그 누가 먼저 상속받느냐를 정하기 위해서 친족을 이렇게 범위를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상속인데 상속은 의무를 상속받는 게 승계받는 게 좋아요? 재산을 승계받는 게 좋아요? 당연히 뭐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재산을 승계받는 게 훨씬 좋죠? 원래 상속을 받을 때는 재산도 상속받으면서 부채도 다 상속받는 거야. 근데 재산만 상속받는 게 좋지 부채 상속받는 거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는 사람들은 또 편법을 좀 써요. 예? 네, 편법 같은 걸 좀 써요. 이제 한정 승인제도 이렇게 이용하고 뭐 이렇게 뭐 채권 같은 거 포기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족법을 상속법을 공부할 때 그건 필요한 거고 우린 그건 나오면 무조건 답안인 것으로 돌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어요. 결국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물권의 객체에도 물건은 들어가고 채권의 객체에도 물건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족권의 객체에도 뭐는 들어가요? 물건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 우리 민법 전반에 공통점을 뽑아서 만드는 게 민법 총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의 권리의 객체는 그래서 물건만 규정하고 있는 거야. 물권의 객체는 물건과 권리가 있고 채권의 객체도 물건, 권리 뭐 다 있어요. 근데 거기도 물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가족권의 객체에도 결국은 의무, 기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물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결국은 뭐였다? 물건이었다. 그래서 민법 총칙에는 권리의 객체 그리고 공통적인 것으로서 물건을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건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우리 민법에서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이거 압박 갖지 말라 그랬죠? 그냥 좀 넘어가시면 돼요. 어쨌든 유체물이다라고 하는 거 형체가 있는 물건 있잖아요. 이거 유체물 맞죠? 유체물. 하늘에 있는 별, 달 유체물 맞잖아요. 전기 그래. 전기 뭐죠? 찌릿찌릿한 거. 그죠? 전기. 기타 자연력들 중에서도 물 같은 거 있잖아. 물 가뒀다가 수력발전 같은 거 하죠. 이런 것들 이거 다 뭐예요? 물건인 거야. 물건. 근데 자연력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했고 유체물은 다 물건이냐? 아니야. 유체물도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 전기도 관리할 수 있는 전기, 자연력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다 뭡니까? 물건인 거야. 관리가 불가능하면 물건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과 달, 유체물이잖아요. 물건이요? 내 걸로 할 수 있어? 저 별을 따다가 너에게 안겨주고 싶어.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이게 지금 안 들어봤다 그러려니 좀 자존심 상하고 들어봤다고 하려니 조금 그렇고 그죠? 너무 유치하고 뭐 그렇잖아. 근데 그건 죽이겠다고 하는 소리야. 별을 따다가 가슴에 안기는 순간 죽어요. 이건 관리가 불가능한 거야. 어쨌든 그래서 항상 물건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신체 또는 신체의 일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체 또는 신체의 일부는 항상 권리의 주체인 것이지 권리의 객체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내 거야. 이런 얘기 하죠. 너는 내 거야. 들어보셨나요? 우리 사모님들? 그렇죠. 좀 유치하지만 그때가 언제적 얘기냐. 근데 그분이 요즘도 그런 얘기 하나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그 심각한데? 자, 어쨌든 간에 사람은 너는 내 거야는 언제 하는 얘기야? 맞아. 연애하는 때만 하는 얘기야. 왜 하는 거죠? 미쳤으니까 하는 얘기지. 왜 하는 얘기야?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내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대 나온 애들이 자기 애인한테 너는 내 거야 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거야. 이거는 사람은 권리의 객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 재수 있어 없어요? 재수 없다니까. 그래서 뭐 여자가 애인이 또는 뭐 저 남자친구가 마음이 좀 동해서 너는 내 거야 그러면 야 사람은 있잖아 언제나 권리의 주체지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너는 민법 제 98조를 일로 와봐라. 재수 없는 거죠 얘. 스팀 아웃이죠. 김새는 거야. 그래서 별로 연애도 잘 못해. 법대 나온 애들이. 재수가 별로 없어서. 네,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사람은 무조건 권리의 주체지 권리의 객체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신체의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만 아니라면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이식 중인 신체 일부 같은 거 있죠. 신장이나 심장 같은 거. 사람 몸에서 떼내는 순간 물건이 돼요. 물건이 돼도 그 사람, 떼낸 그 사람, 권리의 주체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혈액 있잖아, 혈액. 헌혈하잖아, 헌혈. 헌혈할 때도 바늘 꼽고 있는 동안은 신체의 일부예요. 근데 바늘 빼고 나면은 물건이 돼요. 물건이 되면 헌혈한 사람 소유인 거야. 그 사람 소유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지? 혈이라고 하는 거야. 공짜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신체 일부를 매매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예요. 이제 조금 더 나가서 그럼 사체나 유골 같은 건 어떨까? 사체, 유골. 사체나 유골도 신체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체, 유골은 물건이냐 아니냐라고 하는데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막 교환하거나 막 매매하거나 그런 물건이 아니라 오직 수호, 봉사, 제사의 대상이 되는 특수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으로 취급하되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렇지. 수호, 봉사, 제사를 위한 소유권의 객체로 본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 필요한 거냐면 도로공사 해야 돼. 도로공사 해야 되는데 무덤이 있네. 그럼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야? 유골이 있다는 거잖아. 사체 유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누구하고 이장 협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때 누가 소유자를 밝혀야 되겠죠. 자손들 다 와. 그랬더니 200년 된 무덤이다. 600명 왔다 자손들.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소유자가 누구냐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 민법은 제사를 주지하는 자의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라고 얘기 안 하고 제사를 주지하는 자, 우리 관습상 장손이죠, 장손. 그래서 장자의 특수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라고 얘기는 해요. 아시겠죠? 이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죽으면 내 사체나 유골을 병원의 연구용으로 기증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사체 거래 행위인데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에요. 이건 일단은 유효예요. 유효.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뭐만 남은 거야? 사체만 남았잖아요. 그럼 이 사체는 돌아가신 그분 거요? 제사를 주지하는 자손들 거야? 자손들 거야. 그럼 이제 병원에서 올 거 아니야. 아버지 또는 어머니 살아생전에 우리하고 이런 계약서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 자손들이 이거 보고서 도의상 그리고 따를 의무는 있지만 법적으로 구속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바뀌었어? 소유자가 바뀌었고 이미 사망한 자가 생전에 했던 행위의 효력은 다 소멸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자신의 사체를 영구용으로 기증하기로 약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자손들은 이에 따라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구속될 정도의 책임은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인 거예요. 개념이 분리되시죠 지금? 그게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권리의 주체예요 아니요?
권리 주체가 아니니까 그자가 생전에 했던 모든 법률 관계는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체만 남았잖아. 그럼 사체는 다른 사람 소유로 돼버렸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아버지 의사에 따르거나 또는 어머니 의사에 따라서 도의적으로 사체를 인도할 의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까지는 아니란 얘기예요.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이래서 사체 유익을 받고, 그럼 이제 물건의 종류는, 우리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딱 두 가지야. 뭐요? 부동산 아니면 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해요. 토지와 그 정착물. 아시겠죠? 그럼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다 동산인 거야. 이건 뭐예요? 동산이야, 동산. 땅은 부동산.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 중에서 건물은 부동산이죠. 그럼 나머지는 다 동산인 거야. 부동산하고 동산 구분됐네요. 이렇게 우리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부동산하고 동산밖에 없어요. 자, 물건의 종류는 뭐밖에 없다고요? 부동산과 동산밖에 없는데, 이 부동산과 동산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물, 종물 이렇게 나눠져요. 주된 역할을 하는 걸 뭐라 그래? 주물. 그 주물의 효용가치, 사용가치를 높여주는 물건을 종물이라고 해요. 제 왼쪽 시계 팔목에 뭐가 보여요? 시계 보여요? 시계만 보여요? 그게 잘 들어야지. 팔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게 좀 부족한 거야. 법학한 사람들은 팔목이다 그러면 팔목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팔목 얘기했는데 손가락 보고서 손가락 반지 고르면 틀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손목에 뭐가 보여요? 그 반지 얘기 잘못했다 우르기 지랄하네, 그죠? 네. 시계 보여요? 시계 말고 딴 건. 시계 줄도 보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시계 줄까지 봤으면서 시계라고 얘기했을까? 이게 주물이고 이게 종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계 그러면 이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민법 제100조 2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물을 팔면 종물도 그냥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팔 때 내가 시계 팔아요 10,000원 그랬대요. 여러분이 10,000원 갖고 왔어요. 그러면 시계만 줘야 돼? 시계줄도 줘야 돼? 시계줄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시계 팔아요 10,000원 가로 열고 줄 빼고 가로 닫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줄은 빼고 시계 알만 팔겠다는 거죠. 이렇게 분리 처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물 종물 이론의 개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원물이 될 수도 있고 과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원물 과실은 뭐냐면 어떤 물건으로부터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발생한 그 이익도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익을 발생시킨 그 물건을 원물이라고 하고 원물로부터 발생한 이익으로서 물건을 뭐라 그래요? 과실이라 그래요. 아, 좀 어렵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야. 강아지 키워서 강아지. 그때 강아지가 새끼 낳았다고. 그럼 강아지를 원물, 새끼를 과실. 집이 두 채 있네. 근데 한 채를 임대를 줬어요. 그때는 매월 차임이 나와. 그러면 임대 준 그 집이 뭐예요? 원물. 매월 나오는 금전으로서 차임이 과실인 거야. 뭔가 느낌은 많이 다른데 둘 다 과실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그 강아지를 천연과실, 이쪽을 금전을 법정과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천연과실, 법정과실. 자, 그러면 이제 끝낼 거예요. 먼저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밖에 없죠. 물건의 개념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인데 전부 관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인체 또는 신체의 일부는 물건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그 신체의 일부가 물건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유골도 사체도 물건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물건의 종류는 부동산과 동산. 그 부동산과 동산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물, 종물, 느낌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익을 어떻게 창출해내느냐에 따라서 원물, 과실. 종류는 부동산과 동산밖에 없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해서 권리의 객체까지로 그냥 합니다. 하고 두 장 넘겨보시면 뭐가 나와? 권리의 변동과 그 원인 나오죠? 권리의 변동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오늘 4시간 풀로 채워서 좀 한 5분 지났는데요. 늘 민법은 한 5분 정도 이상합니다. 그래도 늘 진도가 딸려요.
이 양이 많아서요. 설명할 것도 많고 제가 빨리 끝내면 빨리 끝내는 만큼 여러분은 설명을 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한 3, 4분 정도 항상 5분 정도 이렇게 더 가는데 그건 좀 이렇게 감안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상태로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책 안 갖고 오시는 분이 성적 제일 좋아요. 정말로 책 안 갖고 와서 정말로 집중해서 설명만 듣고 가시는 분, 그래서 집에 가서 정리하시는 분이 성적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처럼만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민법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